저 아이는 누구지? 봉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인이 땅에 떨어뜨린 지팡이를 줍지도 못한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양복 바지 자락은 바람에 펄럭이고 옆에 선 여인도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부모의 묘비 앞에 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손에 들린 상장은 금빛 글씨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상 수상 그날 처음으로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하나쯤은 있다고 하지요. 저희 부부에겐 그게 바로 아들 장례식이었습니다. 관 위에 흙을 덮을 때 삽자루를 붙든 손이 그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거기다 마지막에 뿌린 하얀 국화는 어찌나 처연하던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그 아이 얼굴을 볼 수 없단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정호석이었습니다. 성격 곱고 공부 잘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 말 한 번 어긴 적 없는 아이였죠.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정성윤은 30대 중반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본인의 손으로 직접 일궈낸 사람이고 저 또한 곁에서 사업에 발을 담그며 함께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호석이에게도 우리가 살아온 살처럼 반듯하고 체계적인 미래를 안겨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22살 되던 해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말도 없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한 지방대에서 만난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이미 임신까지 시켰다는 것이었죠. 이름은 김은지, 집안도, 학벌도, 형편도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던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은지를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결혼은 호석이 인생을 망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호석아, 넌 그 아이 인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니? 책임질게요. 엄마, 은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야. 넌 아직 취업도 못했잖니. 그래서 둘이 같이 벌면서 살 거예요. 대화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석이는 집에서 나가버렸고 몇 년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 걸까요? 정말로 그 아이는 우리 인생에서 지워진 것처럼 사라졌고 저희 부부는 분노와 실망으로 그 상처를 덮은 채 다시는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호석 씨 부모님 되시죠?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끝을 듣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던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몇 년을 멍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죠. 회사도 돈도 식사도 말도요. 호석이를 보낸 후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자주 싸우게 됐고 결국 각방을 쓰며 살아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희는 한 해에 한 번 호석이 기일만 되면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꽃만 놓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월의 쌀쌀한 아침, 남편 정성윤은 중절모를 쓰고 저는 회색 한복 코트를 껴입은 채 봉분 앞에 섰습니다. 손엔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제 가슴엔 아직도 아들의 마지막 얼굴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묘비 앞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지요. 처음엔 관리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아이가 들고 있는 상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57회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상 수상 마이너스 정민재. 정민재,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씨? 설마.
그리고 그 아이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지팡이를 떨어뜨렸고 남편은 얼어붙은 채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묘비 앞에 서 있던 소녀는 우리 눈치를 채지 못한 채 흙 위에 조심스레 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봉분을 쓰다듬더니 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빠, 저 대상 탔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우리 같이 밥 먹던 날이 너무 그리워요.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끝에서 갈라지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저 나이 또래의 아이가 안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정성윤은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삼켰고 저는 아이의 옆모습에서 호석이의 어릴 적 얼굴을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성윤 씨, 저 아이 이름 정민재래요. 혹시 호석이 아들 아닐까? 은지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왜 우릴 찾지 않았겠어? 그땐 우리가 너무 모질게 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섰지요. 아이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혹시 너 민재니? 네, 근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이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저희 얼굴을 보며 어디서 본 듯한 낯섦과 의아함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 부모야. 네. 우린 내 할아버지, 할머니란다. 그 말에 아이는 망치로 맞은 것처럼 굳어섰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세 시선을 돌리고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오셨어요? 저는 16살 때부터 이 묘비 앞에 혼자 와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도 엄마도 가족도 아무도.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목안이 콱 막히고 눈물은 저절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그땐 우린 호석이를 붙잡느라 너 같은 아이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단다. 저는 그냥 한 번쯤은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고요한 슬픔이 오히려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부모님은 없으니까요. 시설에선 그런 거 기대 안 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의 아이가 그렇게도 외롭게 컸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저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남편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야, 우리랑 함께 가자. 지금까지 혼자 버틴 것만으로도 넌 충분히 잘해왔어. 호석이가 그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제발 우리 손 좀 잡아주렴.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 우린 내 가족이란다. 그 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닿았을 때 저는 드디어 세상이 멈춘 듯한 지난 10년의 시간을 뚫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민재와 함께 묘지를 떠나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낙엽 소리만이 마음속 허전함을 달래주는 듯 했지요. 남편 정성윤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저는 민재의 옆자리에 앉아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우리 만나서 많이 놀랐지?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엔 누구도 저한테 가족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의 눈빛엔 경계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아버지의 존재도 조부모의 존재도 없이 살아온 세월이 그 아이에겐 당연한 삶이었을 테니까요.
너 혹시 부모님께 들은 적 없니? 우리 얘기.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엄마는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 뒤로는 보호소에 있었어요. 호석이는 내 아빠는 널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했단다. 아이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 다시 다물어졌고 그 눈엔 미세하게 어른거리는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시설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가족이란 말을 해주지 않았고 명절에도 나를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돌렸고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호석이가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아이가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단다. 그래도 병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가족 찾는 연락이라도 해봤을 텐데요. 민재의 말은 너무도 정당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 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꿋꿋이 자라준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 민재야. 우린 그땐 너무도 이기적이었고 호석이를 잃은 슬픔에 모든 걸 놓아버렸단다. 너한테 죄를 지었고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중이야. 그 순간 민재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지내면 좋겠단다. 민재야,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린 뭐든 다 하고 싶어. 그 말에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학교는 계속 다녀야 돼요. 이번 겨울에 국가대표 훈련 캠프가 있어서 그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래,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린 끝까지 도와줄 거야. 그때서야 민재의 눈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음 한켠에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그럼 저희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남편 정성윤은 잠자코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석이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데려왔을 텐데 늦었지만 그 아이 목까지 우리가 잘해줄게. 그날 저녁 오랜만에 불이 켜진 집안에 따뜻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민재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고 저와 남편은 아이의 입맛을 맞추려 이것저것 물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방에 들어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앞으로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해요. 호석이한테도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래야 해요. 응, 그래야지. 저 아이는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야. 그날 이후로 민재는 우리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아이가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집안 곳곳에서 아이의 흔적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밥상 위엔 늘 김이 오르는 국이 놓였고 현관에는 교복 셔츠가 널브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가족이란 단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아침마다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종이에 써내려가는 숫자들과 공식들이 그 아이에게는 언어 같아 보였고 틈틈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을 준비하는 눈빛은 어느 어른보다도 진지했습니다. 민재야, 잠깐 쉬었다 해라. 눈이 충혈됐어. 괜찮아요. 지금 이거 풀려야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손이 찻잔을 감싸 줄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내색 한 번 없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어요. 남편 정성윤 역시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기보단 민재의 수학 교재를 함께 들여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식사 시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기며 수저를 놓아줬습니다. 민재가 이렇게까지 성실할 줄은 몰랐어.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컸겠니? 이제라도 우리가 곁에 있어줘야지.
호석이도 저 위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을 거야. 하루는 민재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 속에서 호석이의 모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지요. 호석이는 눈웃음이 예뻤단다. 어릴 때 아프다고 울면 내 아빠는 늘 내 손을 꼭 잡아줬어. 겁이 많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아이였지. 내 엄마 은지도 참 고운 아이였단다. 그 아이도 널 많이 사랑했어. 우리가 그걸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한이야.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하나의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지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 호석이와 은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있던 유일한 가족 사진이에요. 엄마가 항상 제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갓난아기의 동그란 눈망울이 너무도 선명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호석이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민재의 사진을 꺼내어 살짝 묻어주었지요. 호석아, 내 아들 참 잘 자랐다.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내가 못다한 사랑, 우리가 이어갈 거야. 정성윤도 묘비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젠 우리도 조금은 너한테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민재 잘 키워볼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우리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키는 것 같았지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국가대표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모 수학교육원에 매일같이 왕복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우리 부부는 아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더라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생활이 기뻤습니다. 집에 온기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민재는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지만 점점 집안 곳곳에 아이의 흔적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장 한켠에는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냉장고엔 민재가 먹다 남긴 요구르트가 자리 잡았으며, 현관문 옆 수납장엔 늘 수학 문제집이 한두 권씩 놓여 있었지요. 그날도 아이는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손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가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죠. 민재야, 늦게까지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났어요. 뭔가 들고 왔네. 그거 뭐니? 아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큼직한 표창장이 하나 들어 있었고 상단에는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국제수학 올림피아드 IMO 국가대표 선발. 이거 민재야, 이거 정말 내 이름이 맞니? 네, 오늘 최종 발표 있었어요. 저 대표로 뽑혔어요. 순간 정성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민재야, 우리 민재가 해냈구나. 고맙습니다. 저 부모님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다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늘 자신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자랐으면서도 말입니다. 물론이지, 호석이라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지금 하늘에서 춤을 추고 있을 거야. 그럼 이 소식도 꼭 아빠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희는 다음 날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날은 쌀쌀했지만 아이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묘비 앞에 앉아 상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요. 아빠, 저 국가대표 됐어요.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서 한국 대표로 싸워볼 수 있어요. 사실 전 아직도 아빠 목소리를 몰라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고요.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저한테 아빠 얘기 많이 해줬어요. 저희 부부는 뒷짐을 지고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의 교복 끝자락이 흔들렸고 상장지의 은빛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빠가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이라도 저한테 잘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말해줬으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민재는 그 품 안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의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호서가,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랐다. 넌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어. 우리도 그 아이 덕분에 다시 살아났단다. 정성윤은 무릎을 꿇고 봉분 앞에 상장을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요. 아들아, 너한테 하지 못한 말 민재가 다 들어줬다. 그 아이 앞길은 우리가 지킬게. 이젠 편히 쉬어라.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고 민재도 조용히 눈을 닦으며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엔 아버지의 꿈과 어머니의 따스함이 함께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희 셋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눈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 당일 민재는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매만진 셔츠 깃과 구두 그리고 손에 든 대회 자료집까지 어디 하나 흐트러진 곳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치 호석이가 다시 집을 나서던 그날을 보는 것 같아 순간 울컥했지요. 민재야, 긴장되니? 네, 조금은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빠가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해요. 아이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뿌듯함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민재를 태우고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수많은 학생들과 기자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입장 전 명단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담당자가 민재의 이름을 크게 외쳤습니다. 정민재 학생, 입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재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도했습니다. 무슨 상을 타고 무슨 점수를 받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이미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를 훌륭히 이겨낸 아이였으니까요. 몇 시간이 지나고 대회장 안에서 하나 둘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64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개인 종합 최우수상 대한민국 정민재 학생. 순간 주변이 술렁였고 저희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는 아이의 모습은 더없이 단단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재는 트로피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지요. 이 상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과 지금 제 옆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고 장내는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정성윤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희는 셋이 함께 식당에 들렀습니다. 뜨끈한 국밥이 놓이고 민재는 트로피를 옆에 두고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민재야, 정말 수고했어. 고맙다.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저도 고마워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한테 자랑이란 걸 꼭 기억하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민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성윤 씨, 우리 이제라도 민재를 알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이 아이가 없었다면 우린 그냥 호석이 생각에만 갇혀 살았을 거야. 민재는 우리한테 남은 선물이야. 호석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눈물이 또 차올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감사였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새 학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학교에서 특례 입학 제안을 받았고 저희는 아이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로 했지요. 할머니, 저 나중에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저처럼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 민재야. 넌 어떤 길이든 잘 해낼 거야. 시간이 더 흐른다면 민재는 어쩌면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옆에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저 아이는 누구지? 봉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던 노인이 땅에 떨어뜨린 지팡이를 줍지도 못한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양복 바지 자락은 바람에 펄럭이고 옆에 선 여인도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부모의 묘비 앞에 서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손에 들린 상장은 금빛 글씨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상 수상 그날 처음으로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장면이 하나쯤은 있다고 하지요. 저희 부부에겐 그게 바로 아들 장례식이었습니다. 관 위에 흙을 덮을 때 삽자루를 붙든 손이 그렇게 무거운 줄 처음 알았어요. 거기다 마지막에 뿌린 하얀 국화는 어찌나 처연하던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그 아이 얼굴을 볼 수 없단 사실을 그제야 온몸으로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정호석이었습니다. 성격 곱고 공부 잘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 말 한 번 어긴 적 없는 아이였죠. 저희 부부는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정성윤은 30대 중반부터 사업에 뛰어들어 본인의 손으로 직접 일궈낸 사람이고 저 또한 곁에서 사업에 발을 담그며 함께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호석이에게도 우리가 살아온 살처럼 반듯하고 체계적인 미래를 안겨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그 아이가 22살 되던 해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말도 없이요.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한 지방대에서 만난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고 이미 임신까지 시켰다는 것이었죠. 이름은 김은지, 집안도, 학벌도, 형편도 우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던 평범한 여대생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부터 은지를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결혼은 호석이 인생을 망칠 거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호석아, 넌 그 아이 인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니? 책임질게요. 엄마, 은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야. 넌 아직 취업도 못했잖니. 그래서 둘이 같이 벌면서 살 거예요. 대화는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호석이는 집에서 나가버렸고 몇 년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 걸까요? 정말로 그 아이는 우리 인생에서 지워진 것처럼 사라졌고 저희 부부는 분노와 실망으로 그 상처를 덮은 채 다시는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호석 씨 부모님 되시죠?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말끝을 듣기도 전에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던 목소리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몇 년을 멍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죠. 회사도, 돈도, 식사도, 말도요. 호석이를 보낸 후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자주 싸우게 됐고 결국 각방을 쓰며 살아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희는 한 해에 한 번 호석이 기일만 되면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꽃만 놓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1월의 쌀쌀한 아침, 남편 정성윤은 중절모를 쓰고 저는 회색 한복 코트를 껴입은 채 봉분 앞에 섰습니다. 손엔 국화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제 가슴엔 아직도 아들의 마지막 얼굴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묘비 앞에 누군가 먼저 와 있었지요. 처음엔 관리인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아이가 들고 있는 상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57회 한국 수학 올림피아드 대상 수상 마이너스 정민재. 정민재,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씨? 설마. 그리고 그 아이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지팡이를 떨어뜨렸고 남편은 얼어붙은 채 아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묘비 앞에 서 있던 소녀는 우리 눈치를 채지 못한 채 흙 위에 조심스레 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손으로 봉분을 쓰다듬더니 작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지요. 아빠, 저 대상 탔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우리 같이 밥 먹던 날이 너무 그리워요. 그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끝에서 갈라지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견디기 힘든 외로움을 저 나이 또래의 아이가 안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 정성윤은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삼켰고 저는 아이의 옆모습에서 호석이의 어릴 적 얼굴을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성윤 씨, 저 아이 이름 정민재래요. 혹시 호석이 아들 아닐까? 은지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왜 우릴 찾지 않았겠어? 그땐 우리가 너무 모질게 했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섰지요. 아이는 그제서야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혹시 너 민재니? 네, 근데 어떻게 제 이름을? 아이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저희 얼굴을 보며 어디서 본 듯한 낯섦과 의아함이 교차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아버지 부모야. 네. 우린 내 할아버지, 할머니란다. 그 말에 아이는 망치로 맞은 것처럼 굳어섰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금세 시선을 돌리고는 다시 묘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오셨어요? 저는 16살 때부터 이 묘비 앞에 혼자 와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 아무도 없었어요. 아빠도 엄마도 가족도 아무도. 그 말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간이 콱 막히고 눈물은 저절로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손을 뻗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재야. 그땐 우린 호석이를 붙잡느라 너 같은 아이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단다. 저는 그냥 한 번쯤은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고요한 슬픔이 오히려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공부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어차피 부모님은 없으니까요. 시설에선 그런 거 기대 안 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내 자식의 아이가 그렇게도 외롭게 컸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저 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남편 역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민재야, 우리랑 함께 가자. 지금까지 혼자 버틴 것만으로도 넌 충분히 잘해왔어. 호석이가 그걸 알면 얼마나 기뻐하겠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제발 우리 손 좀 잡아주렴. 민재는 한참을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다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일어나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가족이에요? 그래, 우린 내 가족이란다. 그 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 위에 닿았을 때 저는 드디어 세상이 멈춘 듯한 지난 10년의 시간을 뚫고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민재와 함께 묘지를 떠나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낙엽 소리만이 마음속 허전함을 달래주는 듯 했지요. 남편 정성윤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저는 민재의 옆자리에 앉아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민재야, 오늘 우리 만나서 많이 놀랐지? 솔직히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엔 누구도 저한테 가족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아이의 눈빛엔 경계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아버지의 존재도 조부모의 존재도 없이 살아온 세월이 그 아이에겐 당연한 삶이었을 테니까요. 너 혹시 부모님께 들은 적 없니? 우리 얘기.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어요. 엄마는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그 뒤로는 보호소에 있었어요. 호석이는 내 아빠는 널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했단다. 아이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다 다시 다물어졌고 그 눈엔 미세하게 어른거리는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시설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가족이란 말을 해주지 않았고 명절에도 나를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말에 남편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돌렸고 저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호석이가 죽었다는 소식만 듣고 아이가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단다. 그래도 병원이나 동사무소에서 가족 찾는 연락이라도 해봤을 텐데요. 민재의 말은 너무도 정당했고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 현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꿋꿋이 자라준 겁니다. 정말 미안하다, 민재야. 우린 그땐 너무도 이기적이었고 호석이를 잃은 슬픔에 모든 걸 놓아버렸단다. 너한테 죄를 지었고 지금 그 대가를 받고 있는 중이야. 그 순간 민재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한다면 우리와 함께 지내면 좋겠단다. 민재야,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린 뭐든 다 하고 싶어. 그 말에 민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학교는 계속 다녀야 돼요. 이번 겨울에 국가대표 훈련 캠프가 있어서 그 준비도 해야 하고요. 그래,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린 끝까지 도와줄 거야. 그때서야 민재의 눈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음 한켠에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조용히 녹아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지요. 그럼 저희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남편 정성윤은 잠자코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호석이가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데려왔을 텐데 늦었지만 그 아이 목까지 우리가 잘해줄게. 그날 저녁 오랜만에 불이 켜진 집안에 따뜻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민재는 조심스럽게 밥을 먹었고 저와 남편은 아이의 입맛을 맞추려 이것저것 물어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민재가 방에 들어간 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앞으로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해요. 호석이한테도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래야 해요. 응, 그래야지. 저 아이는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희망이야. 그날 이후로 민재는 우리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아이가 차츰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집안 곳곳에서 아이의 흔적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밥상 위엔 늘 김이 오르는 국이 놓였고 현관에는 교복 셔츠가 널브러져 있기도 했습니다.
잊고 지냈던 가족이란 단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아침마다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종이에 써내려가는 숫자들과 공식들이 그 아이에게는 언어 같아 보였고, 틈틈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을 준비하는 눈빛은 어느 어른보다도 진지했습니다. 민재야, 잠깐 쉬었다 해라. 눈이 충혈됐어. 괜찮아요. 지금 이거 풀려야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손이 찻잔을 감싸 줄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를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내색 한 번 없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가려 애쓰고 있었어요. 남편 정성윤 역시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치기보단 민재의 수학 교재를 함께 들여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식사 시간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기며 수저를 놓아줬습니다. 민재가 이렇게까지 성실할 줄은 몰랐어. 그동안 얼마나 외롭게 컸겠니? 이제라도 우리가 곁에 있어줘야지. 호석이도 저 위에서 흐뭇하게 보고 있을 거야. 하루는 민재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 속에서 호석이의 모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지요. 호석이는 눈웃음이 예뻤단다. 어릴 때 아프다고 울면 내 아빠는 늘 내 손을 꼭 잡아줬어. 겁이 많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는 아이였지. 내 엄마 은지도 참 고운 아이였단다. 그 아이도 널 많이 사랑했어. 우리가 그걸 끝까지 인정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한이야.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하나의 앨범을 꺼내 보여주었지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 호석이와 은지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집에 있던 유일한 가족 사진이에요. 엄마가 항상 제게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그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눈물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갓난아기의 동그란 눈망울이 너무도 선명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호석이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민재의 사진을 꺼내어 살짝 묻어주었지요. 호석아, 내 아들 참 잘 자랐다.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내가 못다한 사랑, 우리가 이어갈 거야. 정성윤도 묘비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젠 우리도 조금은 너한테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민재 잘 키워볼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그날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우리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키는 것 같았지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국가대표 훈련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모 수학교육원에 매일같이 왕복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고, 우리 부부는 아이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더라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생활이 기뻤습니다. 집에 온기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민재는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지만 점점 집안 곳곳에 아이의 흔적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장 한켠에는 운동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냉장고엔 민재가 먹다 남긴 요구르트가 자리 잡았으며, 현관문 옆 수납장엔 늘 수학 문제집이 한두 권씩 놓여 있었지요. 그날도 아이는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손엔 두툼한 봉투가 들려 있었고 눈가엔 피곤함이 잔뜩 묻어 있었죠. 민재야, 늦게까지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오늘은 조금 늦게 끝났어요. 뭔가 들고 왔네. 그거 뭐니? 아이는 쑥스럽게 웃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큼직한 표창장이 하나 들어 있었고 상단에는 낯익은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IMO 국가대표 선발. 이거 민재야, 이거 정말 내 이름이 맞니?
네, 오늘 최종 발표 있었어요. 저 대표로 뽑혔어요. 순간 정성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민재야. 우리 민재가 해냈구나. 고맙습니다. 저 부모님께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또다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늘 자신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자랐으면서도 말입니다. 물론이지, 호석이라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지금 하늘에서 춤을 추고 있을 거야. 그럼 이 소식도 꼭 아빠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희는 다음 날 다시 묘지를 찾았습니다. 날은 쌀쌀했지만 아이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묘비 앞에 앉아 상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지요. 아빠, 저 국가대표 됐어요. 이제 국제대회에 나가서 한국 대표로 싸워볼 수 있어요. 사실 전 아직도 아빠 목소리를 몰라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고요. 근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저한테 아빠 얘기 많이 해줬어요. 저희 부부는 뒷짐을 지고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의 교복 끝자락이 흔들렸고 상장지의 은빛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빠가 여기 계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이라도 저한테 잘했다. 고생했다. 그렇게 말해줬으면.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민재는 그 품 안에서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아이의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습니다. 호석아, 내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랐다. 넌 정말 훌륭한 아버지였어. 우리도 그 아이 덕분에 다시 살아났단다. 정성윤은 무릎을 꿇고 봉분 앞에 상장을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지요. 아들아, 너한테 하지 못한 말 민재가 다 들어줬다. 그 아이 앞길은 우리가 지킬게. 이젠 편히 쉬어라.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고 민재도 조용히 눈을 닦으며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엔 아버지의 꿈과 어머니의 따스함이 함께 얹혀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희 셋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눈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회 당일 민재는 아침 일찍 정장을 차려입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단정하게 매만진 셔츠 깃과 구두 그리고 손에 든 대회 자료집까지 어디 하나 흐트러진 곳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마치 호석이가 다시 집을 나서던 그날을 보는 것 같아 순간 울컥했지요. 민재야, 긴장되니? 네, 조금은요.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빠가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든든해요. 아이의 표정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뿌듯함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민재를 태우고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 수많은 학생들과 기자들이 북적이고 있었고 입장 전 명단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담당자가 민재의 이름을 크게 외쳤습니다. 정민재 학생, 입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재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도했습니다. 무슨 상을 타고 무슨 점수를 받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이미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를 훌륭히 이겨낸 아이였으니까요. 몇 시간이 지나고 대회장 안에서 하나 둘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64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개인 종합 최우수상 대한민국 정민재 학생. 순간 주변이 술렁였고 저희 부부는 눈이 휘둥그레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는 아이의 모습은 더없이 단단하고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민재는 트로피를 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지요.
이 상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부모님과 지금 제 옆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져 나왔고 장내는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해냈어요. 약속 지켰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주체할 수 없이 울고 말았습니다. 정성윤도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저희는 셋이 함께 식당에 들렀습니다. 뜨끈한 국밥이 놓이고 민재는 트로피를 옆에 두고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지요. 민재야, 정말 수고했어. 고맙다.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오다니. 저도 고마워요. 가족이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우리한테 자랑이란 걸 꼭 기억하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민재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성윤 씨, 우리 이제라도 민재를 알게 돼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이 아이가 없었다면 우린 그냥 호석이 생각에만 갇혀 살았을 거야. 민재는 우리한테 남은 선물이야. 호석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눈물이 또 차올랐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따뜻한 감사였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새 학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대학교에서 특례 입학 제안을 받았고 저희는 아이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해 주기로 했지요. 할머니, 저 나중에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저처럼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래, 민재야. 넌 어떤 길이든 잘 해낼 거야. 시간이 더 흐른다면 민재는 어쩌면 부모보다 더 큰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 옆에서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